그런데 가까스로 입학한 중학교 첫 시험에서 성적이 잘 나왔어요. 반에서 2등을 했어. 아버지에게 자랑을 하려고 청양에 내려왔어요. 서울에서 장항선을 타고 예산까지 가서 청양행 버스를 타야 하니까 대여섯 시간이 걸릴 때예요. 아버지에게 의기양양하게 성적표를 내밀었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거야. 밥은 잘 먹고 다니냐? 내려오는 버스는 안 복잡하더냐? 그런 말씀만 하시고 칭찬을 안 해주셨어요. 좀 섭섭했지. 그 정도로 아버지는 나에게 공부를 잘하라거나 명문 학교를 가라거나 하는 부담을 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형보다 좋은 학교를 못 가서 내심 실망하신 눈치였는데 공부는 둘째가 낫다 는 말씀이 다였어. 공부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에도 부모님은 우리를 굉장히 자유롭게 키우셨어요. 나는 아버지한테 혼난 적도 맞아본 적도 없어요. 그냥 부모님과의 갈등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지. 아, 딱 한 번 어머니에게 반항을 한 적이 있네. 위로 형님 두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는 작은 형이 입던 옷만 계속 물려 입었어. 새 옷을 입은 일이 없었어요. 몇 살 때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내가 서운한 마음에 물려받은 옷을 반으로 싹둑 잘라버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일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나 봐. 평소에 내가 뭘 갖고 싶다고 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새 옷을 사주셨어. 부모님이 큰 소리를 내신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늘 하신 말씀은 경우 바르게 살아라는 정도였어요. 자식들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큰 소리 한번 안 치셨던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아내는 나보다 시아버지를 더 좋아했지. 세상에 이런 분이 없다고. 우리도 딸을 키울 때 아버지가 나를 키웠던 것처럼 키웠어요. 나의 멘토 아버지 이인용. 아버님은 일본 유학을 다녀온 엘리트였고 고향으로 돌아와 면장이 되셨습니다. 당시 일본 유학을 다녀온 지식인들은 친일로 출세하기를 가거나 아니면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에 뛰어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1972년에 박정희가 유신을 선포하고 휴교령이 떨어지면서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청양집에 내려갔더니 아버지가 학생들이 데모도 안 하고 다들 고향으로 내려갔느냐 하며 질책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신 때만이 아니라 아버지는 내 인생의 전환점마다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주신 분이야. 내가 중학교 들어가서 첫 시험을 잘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놈들 별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게 됐어. 그래도 덕수 상고에 가야 하니까 2학년 때까지 주산, 암산, 부기 이런 과목은 잘했어요. 덕분에 나중에 정치하면서 아주 잘 써먹었지. 아무튼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글씨는 좀 잘 쓰고 싶더라고. 나는 글씨를 잘 못 썼어요. 그때는 펜글씨 교본이라는 게 있어서 예쁜 글씨를 따라 쓰는 연습을 할 수 있었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서울에 오셨는데 내가 펜글씨 교본을 쓰는 걸 보시더니 뭐하냐? 그렇게 글씨 잘 쓰면 호병계 간다. 호적 병사계 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서울까지 보내서 공부시키는데 글씨 연습이나 하고 있는 게 못마땅하셨던 거야. 그거 할 시간에 책을 읽어라. 웬만하면 혼을 내거나 핀잔을 주는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런 말씀 한마디가 효과가 커. 아, 글씨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싶었지. 그때부터 글씨 연습은 관두고 청계천 헌 책방에 드나들면서 소설책, 시집 같은 걸 읽는 거예요. 용산고등학교에 간 것도 아버지와 둘째 형님 덕분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 들어가면서 내가 대학을 가겠다고 마음을 바꿨어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 싶다 말했죠. 평양에 갔다 오셨어. 그러더니 굉장히 조심스럽게 자기가 평양을 가보니까 남녀 할 것 없이 고등학교
교육과 의무 교육을 하더라. 굉장히 학력이 고르고 높더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남자도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이 절반이 안 됐고 여자는 그보다 훨씬 더 적었지. 청양 초등학교 다닐 때 학생 수가 240명쯤 됐는데 여고를 졸업한 사람이 20명도 안 될 거예요. 대학 가는 여학생은 거의 없었고 내 동기 중에서는 2명인가 3명밖에 안 봤어요. 그 중에 서울사대 역사학과를 간 친구가 있는데 한겨레 신문 김효순 기자 부인이야. 유일하게 여자가 청양에서 서울대에 들어간 사례였어요. 청양에서 제일 부잣집 딸이었지. 그때 청양에 축하 플랜카드가 막 붙고 그랬어요. 아무튼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학력이 높다는 걸 알고 고영복 교수가 충격을 받은 거야. 이 양반이 돌아와서 대통령한테 정책 건의서를 내는데 우리도 빨리 직업교육을 시켜야 한다. 고등학교 의무 교육까진 못하더라도 고등학교 못 간 사람들한테 기술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직업훈련원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상급 학교에 못 간 청년들이 기숙사에서 살면서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바로 고영복 교수의 제안이었지. 나는 당시에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가 발전해 있고 학력이 높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니까 그 양반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혹시 폐가 될까 싶어서 그동안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돌아가시기도 했고 이제는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 막걸리 반동법이 통하던 시대에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고 교육 수준도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강의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강의 내용은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대표님의 인생을 바꾼 아버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진 그날 일만 없었다면 나는 아주 착실한 교수가 됐을 거야. 청양에 내려간 날 아버지하고 밥상을 같이 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 적이 거의 없었지. 아버지와 할머니 밥상, 나머지 남자들 밥상과 여자들 밥상을 따로 차렸거든. 그날은 형 누나가 서울로 가서 식구도 별로 없고 하니까 아버지와 같은 밥상에 앉았는데 아버지가 얘기를 꺼내셨어요. 학교가 문을 닫았냐? 학생들은 다 집에 갔느냐? 네, 유신이라서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정색을 하시는 거야. 지금 유신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다르다. 박정희는 자기가 총통을 하려고 영구 집권하려고 유신을 하는 것이다. 나도 짐작은 했지만 그렇게 명료하게 생각을 정리하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이건 그냥 독재다. 유신이 아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면서 한 5, 6분 동안 일장연설을 하셨어요. 4.19 일어난 지가 10년밖에 안 됐다. 이렇게 학생들이 다 사라지면 그 4.19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그 말씀이 너 왜 집에 왔느냐 그렇게 들렸어요. 아,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서울로 다시 가야 되겠다 싶었어요. 가져갔던 책 보따리, 옷 보따리를 거의 풀지도 않은 채로 다시 챙겨서 올라왔지. 서울에 와서 친구들을 만나려고 찾아다녔는데 애들이 없어. 하숙하는 친구들은 다 고향집에 가고 자취하는 친구들만 좀 남아있더라고. 걔들하고 얘기를 시작한 게 학생운동의 첫 발이 된 거예요. 한민통은 북의 지령을 받는 간첩 집단이라고 증언을 해. 누가 들어도 명백한 거짓말을 하니까 참고 듣기가 힘든 거야. 그때 방청을 하고 계시던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치셨어. 재판다운 재판을 하라고. 일제강점기에도 이렇게 재판하진 않았다.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소리치는 걸 처음 봤거든. 아무튼 우리도 막 소리를 지르고 하면서 소란이 일어났지. 그러니까 윤여동 기자가 재판장 뒤로 도망을 가서 숨더구먼. 가족들이 다 끌려나가고 나서야 다시 증언을 하러 나왔어.
아버님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시국을 엄중히 보고 처신을 조심하라고 당부하던 아버님이 사고를 치시는 셈이네요. 그런데 73년에 한일 양국이 합의한 사항을 전두환 정권이 깨뜨리면 외교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재판 기록을 안 남기려고 한 게 아닐까 싶어요. 판결문만 있고 다른 재판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아. 그렇다고 언론이 재판을 제대로 써주길 하나. 판결문이 기소장이랑 똑같았는데 그것도 겨우 얻어낸 거야. 교도소에 있을 때 우리들이 갖고 있던 판결문을 다 빼앗아 갔거든. 다행히 조성우가 목포에서 자기 어머니한테 판결문을 몰래 넘겨주는데 성공했어. 그게 문성근 씨 이돈명 변호사를 거쳐서 공개됐어요. 그것 말고는 유일한 기록이 문성근 씨가 방청을 하면서 남긴 거야. 재판정 안에서는 메모도 못하게 해서 재판 과정을 외워가지고 나와서 점심시간에 바로바로 써놓았대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DJ라는 사람이 새롭게 인식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전까지 DJ와 깊은 얘기해 볼 기회도 없었어요. 11.6 이후에 처음 만나보고는 기대할 바가 없겠다고 생각했으니. 그런데 내라는 모 사건으로 다 일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재판은 DJ를 죽이는 쪽으로 흘러가고 재판 과정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야. 공소 사실 하나하나를 법리적으로 부정하면서 반박하시더구먼. 최후 진술은 몇 시간을 하셨어. 들어보니까 유언이야. 나는 이렇게 사형을 당하더라도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여러분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보복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조금도 흥분하지 않고 하시는데 아이고 저런 사람이 있나 싶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을 거야. 그때 같이 재판받은 사람들이 진짜 일당이 되어버렸잖아요. 87년 비판적 취지, 평화민주당, 국민의 정부까지. 두 번째 감옥살이, 교도소를 바꾸다. 대표님은 그때 징역 10년을 받으셨습니다. DJ는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표님은 상고를 안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2심은 그냥 형식적으로 했고 대법원까지 안 갔어요. 해봐야 소용도 없고 1심 끝나고 나서 일부는 나갔어요. 심재철도 그때 나갔지 아마. 출정할 때는 피고인들이 같은 차를 타는데 1심 재판 끝난 날인가 차 안에서 내가 심재철한테 말했어요. 나는 내가 걱정된다. 너는 광주 출신이고 거기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고향에서 널 어떻게 받아들일지 나가서 처신 잘하고 신중하라고 충고를 했어요. 심재철이 재판장에서 시인을 했거든. 나한테 사주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나한테 미안했을 거야. 아무튼 2심까지 다 끝나고 교도소를 돌아왔는데 갑자기 짐을 싸라는 거야. 이송을 간대요. 어디로 가는지 얘기도 안 해줘. 차를 타보니까 다들 실려 있어. 이송된 것은 남한산성 육군 교도소였어요. DJ와 제 어른들이 거기 있었는데 우리도 그리로 데리고 간 거지. 내리는 걸 거부하고 버텼어요. 일반 교도소도 아니고 군 교도소에 왜 민간인을 가두냐고. 그래봤자 결국 끌려 내려왔지만 이제 재판에 나갈 일도 없는데 외부와 완전히 격리됐구나 싶었지. 교도소 구조도 일반 교도소랑 완전히 달라. 다 독방인데 창이 하나도 없어. 구석에 공기통만 하나 있고 화장실도 없어. 하루에 한 번만 화장실에 갈 수 있대요. 첫밤을 거기서 보내는데 공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다 죽어버려도 모르겠구나. DJ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고 잠도 못 자고 밤을 새웠지. 워커 소리가 아주 거슬리고 소름 끼쳤어. 성경 하나만 읽고 책도 안 넣어줬고 화장실은 24명이 교대로 갔어요. 그런데 어떤 방 앞에는 헌병이 총을 들고 서 있더구먼. 짐작컨대 거기가 DJ 방이야.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든 좀 깨보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교도관 여럿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이 새끼야 일어나 하면서 워커 쉬는 채로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밥그릇을 집어 던지면서 소리를 쳤지. 남의 방에 신발 신고 들어오지 말라고. 이따위 인간들이 어딨냐고 꼬투리를 잡은 거야. 그러니까 헌병들이 나를 번쩍 들고 보안과로 가더라고. 소장이 당황을 했어요.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냐고 물어. 남의 방에 신발 신고 들어오는 놈들이 어딨냐고 따졌더니 미안하다. 워커 소리도 거슬린다고 말했지. 소장은 내 의도를 모르고 진짜 신발 때문에 그러는 줄 아는 거예요. 얼마 후에는 근무자들 신발이 워커에서 운동화로 다 바뀌었지. 어떤 사람은 화장실 문제로 시비를 걸었어요. 화장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왜 한 명씩만 보내냐. 앞 사람이 똥을 오래 넣어서 안 들어오는데 계속 기다리라는 말이냐 등등. 그러나 2명씩 보내주고 다시 3명씩 보내주더구만. 걸핏하면 단식도 했어요. 최후 진술이 어떤 사람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시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민청학년 때 김병곤 선배의 최후 진술에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 영광이라는 소문으로 전해와 듣고 멋진 분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DJ의 최후 진술에서 그분의 신앙심을 보였다는 얘기는 대표님께 처음 듣습니다. 난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종교도 없었어요.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 중에 추상성이 극대화된 게 신학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DJ를 보면서 신은 모르겠지만 신앙은 확실히 있구나 싶더라고. 그리고 DJ가 아주 속된 정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당시 우리가 정치인들을 아주 폄하했어.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때는 더했지. 나는 정치인 집안에서 컸기 때문에 약간 달랐고 정치가 그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제대로 하려는 사람에게는 고난의 길이라는 걸 알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DJ가 그런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 내라는 무사건을 겪으면서 이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정치인은 아니구나 싶었던 거예요. DJ는 당신이 하느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셨어. 일본에서 납치됐을 때 예수님을 만나셨다는 거야. 사회사상사를 공부하면서 내가 마음에 새긴 명제가 있어요.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찾는다. 서구 자본주의 사회는 교조적인 마르크스주의가 가능하지 않다는 걸 보여줬어요. 로자 룩셈부르크의 주장은 20세기 초에나 통했을지 모르지. 칼 포퍼 같은 학자는 마르크스주의를 버리고 개방사회 개념과 함께 끊임없는 진보, 개혁을 주장했어요. 혁명은 짧고 단순한 과정이지만 개혁은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야 돼.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사회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분단이 됐는데 여기에 교조적인 계급투쟁이 통할 수 없지.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서 개혁해야지. 노동운동은 노동자가 해고되면 힘이 떨어져요. 자본주의가 일정하게 발전하고 노조가 생산 라인을 장악해야 가능한 운동이에요. 그런데 학생운동 출신들이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선도 투쟁을 하다가 노동자들이 생산 현장에서 쫓겨나면 운동 의미가 없어지잖아. 나는 서노련의 정치투쟁 노선에 동의하기 힘들었어요. 내가 사회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교조주의에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경제학만 공부하면 교조주의에 빠지기 쉽지만 사회학은 계급론보다 계층론을 더 많이 배우거든. 이한열 열사 추도식에서 절규하는 문익환 목사. 문익환 목사 추도사 당시 문익환 목사는 별도의 조사 없이 오로지 먼저 간 열사들의 이름을 부르짖었다. 민주주의의 길이 누구의 이름으로 쓰여졌는가를 대중에게 각인시킨 명연설이었다. 저는 나이 70살이나 먹은 노인입니다. 살 만큼 다 산 몸으로
어제 풀려나와 보니 21살 젊은이의 장례식에 조사를 하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아까 백기환 선생이 지난밤 한 잠 못 잤다고 했지만 저도 한 잠 못 잤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왜 나왔던가. 어제 저녁에 여기서 박수를 치는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당신들의 박수를 받을 것이냐. 밤을 꼴딱 새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한열 열사를 비롯한 많은 열사들의 이름이나 목이 터지게 부르고 들어가려고 나왔습니다. 모두 40여 명 된다고 하는데 제가 25사람의 이름밖에는 몰라서 25사람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빠진 이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다 부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일어나 누구나 일어서서 불러주세요. 전태일 열사, 김상진 열사, 장준하 열사, 김태훈 열사, 황정아 열사, 김의기 열사, 김세진 열사, 이재호 열사, 이동순 열사, 김경숙 열사, 진성일 열사, 강상철 열사, 송광영 열사, 박영진 열사, 광주 이천여 영령이여, 박용만 열사, 김종태 열사, 박혜정 열사, 표정두 열사, 황보영국 열사, 박종만 열사, 홍길 열사, 박종철 열사, 오동근 열사, 김용권 열사, 이한열 열사.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열정과 책임감 그리고 균형이 중요해요. 직업으로서의 학문은 열정과 책임감과 객관성이 중요하지. 제야운동은 열정과 책임감과 희생이 필요해요. 핵심이 달라. 정치는 균형, 학문은 객관성, 제야운동은 희생, 헌신이지. 내가 80년대 감옥에 있을 때 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 중에서 도널드 고다드라는 전기 작가가 쓴 죽음 앞에서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반나치 운동을 하다가 처형된 본 회퍼 목사의 삶, 그가 겪은 교훈과 고뇌를 다룬 거야. 그 책에서 고난을 이겨내려면 고난 자체를 내 걸로 체화해야 한다는 대목이 나와요. 기독교인으로서 본 회퍼가 가진 생각을 한마디로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 회퍼는 독일 부유층 출신의 촉망받는 신학자였지만 히틀러에 맞서가 위헌하게 죽었지. 내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고난을 내 것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되새겼어요. 그리고 동지에 대한 믿음,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못 견뎠을 거야. 언제든 잡혀가고 구속되고 죽을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사회랑 얘기하다가 내가 고문받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손자가 옆에서 듣고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를 고문했다고요? 아이고 무서워라 하더라고요. 역사 유튜브 같은 걸 보면 독립운동가들이 고문당한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런데 할아버지도 당했다고 하니까 놀란 거야. 70, 80년대를 돌아보면 다들 목숨을 내걸고 싸웠어요. 험난한 과정에서도 동지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고, DJ가 지원 유세를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좀 모였지. DJ는 나를 당신의 감옥 동지라고 소개했어요. 지금은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는 민주투수가 필요하다. 이해찬은 내 감옥 동지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호남 출신 유권자들, 야당 성향 유권자들을 그렇게 설득한 거예요. 김종인 후보가 가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라고 호남표를 많이 흡수하고 있었고, 김수한 후보는 통일민주당이 야당의 정통이라고 주장했거든. 근데 나는 DJ가 지원 유세를 해주는 자리에서도 연설을 제대로 못했어요. 연설문이 있어도 말이 잘 안 나와. 유시민 작가가
대표님 유세하실 때 몰래 가봤다고 합니다. 하필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는데 사람은 없고 너무 서글프고 저래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겠나 싶었다고 하더군요. 그랬을 거야. 나도 이런 방식으로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소모임에 집중했지. 당원들이 주선한 사람들을 2, 30명씩 모아놓고 사랑방에서 조곤조곤 얘기하듯이 선거운동을 한 거야. 하루에 보통 7번, 많은 날은 10번도 했어요. 새벽까지 한 적도 있고 선거 끝날 때까지 한 100번쯤 했지 아마.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아요. 예찬이 똑똑하더라. 서울대를 16년 다녔단다. 서울대 학생들이 전적으로 밀고 있다더라. DJ하고 감옥살이를 했다. 뭐 이런 말들이 퍼졌어요.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후원해야 맞는 거잖아요. 도저히 안 돼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청양에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담보로 융자를 좀 받고 싶다고. 그랬더니 선뜻 그렇게 하라고 하셔. 그런데 내가 말을 꺼내놓고도 죄송해서 연락을 못했더니 전화를 주셨어요. 돈 빌려놨으니까 가져가라고. 2천만 원을 융자 받아 놓으셨더구만. 결정적 순간에 또 아버님이 등장하셨군요. 그런데 대표님 초기 의정 활동하신 걸 보면 초선인데도 핵심적인 일은 다 맡으셨어요. 13대 국회 하면 저는 광주 특위 청문회가 먼저 떠오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대표님이 활약하셨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고요. 당시 TV 화면을 보면 눈빛이 매우 강하셨습니다. 추운 겨울에 동상 걸리지 않도록 해라. 윗사람들 공경하고 아랫사람들에게 잘해라. 아비. 광주에 대한 부채감이 너무 컸어요. 거기서 물러나면 광주를 또 저버리는 것 같았지. 심지어 한국의 DJ 노벨상 수상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 노벨상을 뭘로 보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권위를 지켜왔겠나. 노벨상은 로비가 불가능하다. 유일한 로비라면 김대중에게 노벨상을 주지 말라는 기이한 로비가 있었을 뿐이다. 아무래도 그때 청문회가 처음으로 도입됐으니까 50 청문회, 광주 청문회는 생중계되면서 국민들 관심이 대단했어요. 노무현이라는 걸출한 의원도 등장했고 국정감사가 부활한 것도 13대 국회의 중요한 의미예요. 유신 이전에 국회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어. 정치의 부활이라고 할까? 국정감사법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이해찬 회고록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